안녕하세요. 나도 작가 꿈꾸기의 강사 조일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각자 작가의 꿈꾸던 것을 불러오시거나 새 꿈을 꾸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씩 화장실을 다녀오시더라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 4차 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첫 번째, 글쓰기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두 번째, 소설가의 꿈 다시 펴보실까요? 세 번째, 수필가도 되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시인을 꿈꾸신 적 있으세요?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 글쓰기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고생이 많으시지요. 2020년을 살고 있는 현대인들 대부분 스스로 우울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들 합니다. 안 그래도 너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경쟁하며 살아내느라 숨이 턱 멎을 것 같은데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우울감이 일상이 된다고 하죠. 저희 집 앞뒤로는 오래된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서 아주 춥거나 더운 날이 아니고는 아이들의 하이톤 목소리가 자주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놀이터는 텅 비어 있습니다. 시소도 미끄럼틀도 마냥 주인을 기다리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제대로 뛰어놀지 못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입학하고 학교 운동장 제대로 못 밟아본 채 초등학교 1학년 시절을 흘려보내고 있는 아이들도 있죠. 또 이 아이들을 관리하느라 스트레스 만땅인 주부들의 현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필 올해 입시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은 누구에게 하소연을 할 수도 없죠. 저도 오랜 동안 고3 학생 지도를 해서인지 그 부모들의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이 잘 안 되어서 알바로 하루하루도 살기 빠듯한 청년들도 있죠.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실직의 칼바람 현실 속에서 수만 번 제대로 못 쉬는 아빠들은 어떤가요? 코로나에 가장 취약하던 노인들까지 모두 욕망이 상실된 채 올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아들까지 마스크 속에서 여름을 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구상의 인간이라면 모두 이 상황이 종결되기를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팬데믹 현상은 수그러들지 않으며 결단코 예전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언택트 상황 속에서 글쓰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잘 사는 걸까요? 우선 여러분이 인지하고 계시듯이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삶의 행태를 급속도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라져가는 직업과 새로 생길 직업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언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예를 들어 은행원의 일도 텔레마케터의 업무도 인공지능 로봇이 대체하게 되어서 아니 이미 일정 부분 대체하고 있어서 곧 사라진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백조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를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영어 번역을 시켜보면 동물 백조가 아닌 숫자 백조로 번역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번역 프로그램이 번역가의 일자리를 크게 위협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서 보다 정확한 번역의 언어 처리 또한 자연스러워서 인간의 모양새를 제법 낸다고 합니다. 번역의 속도 또한 사람보다 빠른 빛의 속도라고 하니 앞으로 몇 년 내로 번역가의 직업도 사라질 때가 올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언택트 시대는 소비 패턴의 변화도 불러오고 있죠. 사람들 사이의 접촉을 줄이고자 온라인 쇼핑과 배달 음식을 선호하는 것에서 더 나가서 비싼 제품은 무조건 보고 만져보고 결정하던 소비 트렌드에도 지각 변동이 생겨서 자동차나 부동산까지도 비대면 마케팅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고객과 현장에서의 대면이 아닌 다른 소통 수단, 즉 전화라든지 글을 통한 방법이 가장 유효한 거죠. 물론 요즘 같은 유튜브 시대에 영상 효과가 더 크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영상 제작 역시 글쓰기가 기본 틀입니다.
제 아무리 인공지능이 똑똑하다 하더라도 문학 창작물의 경우 대신하기는 힘듭니다. 사람이 가진 감수성이나 언어적인 비유, 상징 등의 표현은 1:1 대응만으로 똑 떨어지게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AI가 대체하기는 무리가 있는 거죠. 뉴스 기사의 경우에도 기사에 드러나는 기자 개인의 철학과 신념, 그리고 감수성,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등 어쩌면 창작의 영역에 속하는 내용은 인간의 절대적인 영역으로서 AI 기자가 대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이 감정을 느끼는 그날이 오지 않는 이상은 말이죠. 세상을 바꾸는 시간, 곧 세바시에서 최재천 교수는 살아보니 모든 일의 끝은 글쓰기였어요. 예외가 있을까 싶었는데 거의 없더라고요. 이렇게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언택트 상황에서는 글의 주가가 더욱 쑥쑥 올라갑니다. 사실 글쓰기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 방법 중 하나라서 누구나 쉽게 접해온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글로서 표현하는 일에 서툴기 마련입니다. 글쓰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공포증을 거두지 못하는 거죠. 제가 지도하던 학생들도 글쓰기 앞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고통을 드러내곤 했는데요. 어린 학생들은 일차원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막막함을 호소했고요. 또 고등학생들은 그 나름대로 괴이한 몸짓으로 표출했습니다. 다리 떨기, 입술 피부 뜯어내기, 손톱 피날 때까지 잘근잘근 물어뜯기 등등 강박관념에 안쓰러울 정도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름난 작가들 중에 그 누구라도 원고지 앞에 앉기만 하면 뚝딱 일필휘주로 써내려 간다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독일의 소설가 토마스 만은 작가는 다른 사람보다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 해밍웨이도 누에고치가 시를 뽑듯 글을 술술 쓰는 사람은 없다 면서 글쓰기란 원고지 앞에서 피를 철철 흘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서양에서는 자신의 분야에서 얻은 성과를 글로 표현해내야지만 진정 실력 있는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속도가 조금 늦기는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해내기보다는 주입식으로 전달받은 지식을 사지나 오지선다형 또는 맞냐 틀리냐로 체크하는 결과 중심적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보화 사회는 글로써 의사소통을 하고요. 또 문제 해결 능력, 의사결정 능력을 측정하는 편입니다. 글쓰기를 통해서 자신을 표현해냄으로써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도 드러낸다고 보는 거죠. 최근 입학 전형에서 자기소개서, 논술, 독서 이력제, 학업 계획서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인정받는 것을 보면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글쓰기에 대한 관심은 정보와 사회적 차원에서도 또 4차 산업혁명 차원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측면에서도 매우 적절합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완벽한 세상에서는 예술가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서 예술이 필요 없는 건지, 결핍이 없기에 배부르고 등 따시기 때문에 예술 창작 마음이라는 게 전혀 생겨나지 않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바꿔 말하면 사회가 불행할수록 예술은 흥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 작가들은 내 안에 무언가 꿈틀대서 도저히 쓰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대놓고 돈 벌기 위해서 창작을 한다고 하는 작가들도 있기는 합니다. 인생길의 선자라면 황금수저나 백만장자가 아닌 이상 경제생활을 위해서 재화를 생산해놔야 하죠. 직장인도 사업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10시간씩 매달려 있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죠. 조금 슬픈가요? 작가가 되기 위해서도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글쓰기가 어딘가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보입니다. 연필로 쓰든지 먹을가라 붓으로 쓰든지 자판으로 치든지 끄집어내기 전까지는 무형의 생각 덩어리일 뿐이죠. 그러나 쓰기 시작하면 종이에 남고 워드에 남고 온라인 플랫폼에 남습니다. 또 글쓰기만큼은 초기 자본이 들지 않아서 경제적입니다.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면 종이값도 연필값도 걱정 없습니다. 글이라는 결과를 도출되게 하면 독자가 생겨날 수도 있고 또 책을 출간할 수도 있고 직업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정년이 없다는 점이죠. 100세 시대에 일반적으로 60세 정도가 되면 은퇴를 걱정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 불안한 노후에 무언가 할 거리를 찾아야 한다면 무려 40년간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할 힘이 있고 또 글 읽을 수 있고 PC에 워드 기능만 있다면 글쓰기 어때요? 글쓰기만으로 밥 먹고 사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건 모든 직장인들이 연봉에 만족하느냐? 또 모든 연예인들이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와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 번은 고민해 볼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구분짓기 애매한 개념들이 존재합니다. 작가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작가는 한문으로는 작가라고 씁니다. 지을 짝, 집가, 즉 집을 짓는 사람이란 뜻이죠. 짓는 데다가 방점을 찍는다면 글을 쓰는 자라면 누구나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작가냐 아니냐를 등단의 기준으로 많이 가릅니다. 신춘문예에 당선되거나 문예 잡지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는 등의 등단 코스를 밟았느냐를 말하죠. 예전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된 책을 한 권이라도 갖고 있으면 작가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자비로 출판해서 저자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 보니까 저자가 작가로 인정받는 것도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등단한 자와 등단 안 한 자의 글에서 어떤 차이가 나느냐에 대해서는 그 누가 속 시원하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등단하지 않아도 또 월등하게 잘 글을 쓸 수도 있겠죠. 다만 기어코 등단을 하고야 말겠다는 의지로 지금도 밤을 밝히는 예비 작가들을 보면 등단의 위력이나 매력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인식의 변화가 있을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암튼 작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생활화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실행하고 계실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책 읽기와 필사, 그리고 고치기입니다. 고치기는 앞에 너무 열심히 쓰지만 말고가 붙는다는 것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여울 작가는 좋은 글을 쓰려면 좋은 작가가 되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선정한 책을 읽으면서 가슴에 느끼며 소통하는 것은 사람마다 각기 다를 거예요. 느낌을 아는 심장을 가진 자로 사는 것 참 근사하죠? 그 역할을 책이 훌륭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물론 작가라면 해박한 지식과 예술적인 감각, 통찰력, 그리고 상상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독자에게 좋은 기운을 결단코 줄 수 없습니다. 공감할 줄 아는 가슴을 가진 자가 쓴 글은 오래도록 독자의 사랑을 받기 마련입니다. 좋은 작가가 되려면 좋은 독자가 되어봐야 한다는 말, 제가 정말 많이 공감하기 때문에 어떤 수업을 가더라도 이 독서 이야기를 많이 한답니다. 지구상에 많은 글들 중에 어떤 장르의 글이 가장 많을까요? 소설일까요? 시일까요? 비문학 글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독서는 생각을 키워주고 넓은 시야를 보게 하고
다양한 간접 경험을 갖게 하죠. 그중 비문학 글은 균형 잡힌 사고를 키워주며 또 글 쓸 때 자기 감정에 매몰되는 것을 경계하게 해줍니다. 글이란 일기를 제외하고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기만족으로 쓰면서 독자들을 위해서 쓴다고 한다면 그건 옳지 않겠죠. 예상 독자를 항상 염두에 두는 글쓰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학 작가 지망생이라도 비문학적인 글을 읽고 분석하는 훈련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서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껏 너무 책을 안 읽고 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이쿠 가만히 있자. 지금이 벌써 11월 중순이 지나네. 늦었지만 올 12월 말까지 난 꼭 30권을 읽을 거야. 그리고 내년도에는 100권을 읽고 말 거야. 이렇게 결심을 한다면 어떨까요? 생각은 각각 자유겠지만 그다지 실행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책을 벽돌 쌓듯이 또 한꺼번에 큰 돈을 예금 통장에다 쑥 집어넣듯이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권 한 권 제대로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을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은지 정말 막연할 때가 있기는 하죠. 베스트셀러 위주로 읽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스테디셀러를 골라서 읽을 것인지 아니면 유명 작가들 책들만 골라서 읽을 것인지 감이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꼬리물기 독서를 권유합니다. 화면에 보시면 역사책을 읽다가 그리스라는 나라에 관심이 가서 그 나라를 공부하다 보니까 언제 밤에 TV에 특집 방송을 해서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유명 스타 가수가 테스형이라는 용어를 써서 그래서 소크라테스를 알게 되고 그래서 그를 비롯한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그들의 책을 찾아서 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로까지 관심의 영역이 넓어져서 책들을 다양하게 읽고 소화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영역을 넓혀간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은 우선 관심 있는 책을 한 권 읽은 후에 그리고 더 알고 싶은 내용이나 흥미로웠던 부분을 떠올리면서 그와 관련된 책들을 찾아서 읽는 겁니다. 또는 작가와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진 자가 쓴 책을 찾아서 읽어도 좋아요. 이렇게 하면 한 분야에 대해서 깊은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판적 사고도 키울 수 있습니다. 연결성 있는 책 읽기로 자신의 진로를 제대로 찾아가면서 꿈을 이룬 청소년들의 좋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주도적인 책 읽기 공부가 되고요. 결국 자기주도적인 삶인 거죠. 소설가가 되겠다고 해서 소설만 읽는다면 균형 잡힌 시야를 확보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두 번째는 필사입니다. 신경숙 작가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전라도 정읍에서 고교 진학할 형편이 안 되었던 이 10대 소녀는 우여곡절 끝에 어머니와 보따리를 꾸려서 완행열차에 오르고 서울역에 내립니다. 쓴 커피를 마시면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산업체 고등학교에 다니던 신경숙에게 담임 선생님은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책을 건네줍니다. 그리고 신경숙은 노트 지면을 아껴가며 필사를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작가의 길이 활짝활짝 열려갑니다. 2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 엄마를 부탁해 인쇄만 자그마치 2013년도 기준 20억 원이라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지금은 더 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담고 싶은 작가의 책을 필사하면서 작가가 자신의 의도를 어떤 방식으로 문장에 녹여내는지를 알아간다면 창작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필사의 힘은 위대합니다. 그러나 필사는 하되 절대로 표절은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필사를 한다는 것은 손을 움직이는 것이며 이는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뇌를 자극하는 것이 되므로 속칭 머리가 좋아져서 필사하다가 이 문장이 원래 내 것처럼 내 머리에 외워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글의 수정입니다. 글 잘 쓰는 사람일수록 실제 글 쓰는 시간보다 고치기에 시간을 더 투자한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고칠 때부터 본격적인 글쓰기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죠. 해밍웨이는 모든 초고는 쓰레기다라는 말로 고쳐쓰기를 역설했는데요. 그는 노벨 수상작 노인과 바다를 200번 고쳐쓴 것으로 유명합니다. 채식주의자로 인해서 맨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의 예를 들어볼까요? 그녀는 초고를 마친 소설을 6개월 동안 서랍에다 잘 보관해 두었다가 하루에 꼭 한 문장씩만 고친다고 합니다. 그 심오한 끈기를 우리도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원래 글 쓴 직후에는 오류가 잘 보이지 않아요. 객관적인 시야가 결여되는 거죠. 며칠간 묵혔다가 꺼내서 읽으면 어머머 내가 미쳤나 봐 이런 외마디 소리가 납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작품을 완벽하게 쓰려고 하기보다는 초고를 쓴 후 자꾸 수정하는 쪽이 더 낫습니다. 완벽이라는 게 있겠습니까마는 어느 정도 고치고 고치면 이 정도면 될 것 같다라는 더 이상 손볼 데가 없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옵니다. 이처럼 원고의 완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3년 묵은 장맛을 만들어내듯이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퇴고는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고 빠진 내용을 보충하고 또 오자, 탈자, 띄어쓰기는 물론 문장이나 문단까지 손보는 일입니다. 다른 예술 창작과 다르게 글쓰기는 지속적인 훈련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를 수 있습니다. 쓰려고 시도하는 자체가 재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글쓰기에 재능이 없다는 생각 버리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선 소감을 써보내라는 문학 잡지사의 요청을 받고는 적잖이 흥분했습니다. 와, 내가 소감을 쓰다니 정말 멋진 말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가슴으로 글을 쓰는 작가가 되겠다고 썼습니다. 책이 나오고 교수님께 먼저 한 권을 드렸어요. 그런데 당선 소감부터 보셨는지 대뜸 고상한 말 집어치워라. 글은 엉덩이로 쓰는 거야. 이렇게 말하셨어요. 정말 많이 무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금은보화들을 많이 지니고 있어도 활용하지 않고 장롱 깊숙이 넣어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용을 해봐야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구식이 되어버리고 어쩌다 꺼내서 사용하려 하면 영 어설퍼지기 마련입니다. 가슴으로 글 쓰려고 뜸들이다가 세월이 막 갑니다. 엉덩이 깔고 앉아서 뭐든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글 쓰는 노동은 당장의 일당도 없는 끝을 알 수 없는 작업입니다. 병나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이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답니다. 빠진 오른손 가운데 손톱의 통증을 참기 위해 고무골무를 손가락에 끼우고 빠진 발톱에는 테이프를 칭칭 감고 구역질이 날 때마다 얼음 조각을 씹으면서 미친 듯이 20매에서 30매 분량의 원고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집필했습니다. 주님, 원고지 위에 쓰러지게 해주셔서 고 체이노 작가는 병마와 싸우는 힘겨운 시간에도 낯익은 타인들의 도시를 집필하는 집념을 불태우기도 했는데요. 이런 정신력은 재능이라고 하기보다 노력, 열정, 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문학과 비문학이라는 구분이 있지만 인간에게 좌뇌 우뇌가 있듯이 어느 한쪽만 신장시킨다고 해서 완전체가 될 수 없습니다.
문학의 바탕에도 비문학적인 논리 구조를 익히고 있어야 독자에게 전달력과 설득력 있는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글 한 편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화면에는 한 덩어리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광고 PR 실학회는 960번 도전 끝에 운전면허증을 딴 차사순 할머니를 올해의 광고 모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차 할머니는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의 달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캠페인 광고에 등장했다. 차 할머니는 2005년 4월부터 주말과 국경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전북 완주군에서 전주시 여의동의 운전면허 시험장까지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며 시험을 보러 다닌 끝에 지난 5월 960번째 도전에서 운전면허증을 땄다. 그간 필기시험만 950차례 받고 10번의 기능 및 도로 주행 시험을 봤다. 차할머니가 등장한 캠페인 광고는 할머니를 비롯해 시골학교 운동부 학생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아동 등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들의 실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한국 광고 PR 실학회는 차할머니가 가장 인상 깊고 광고 효과가 뛰어난 모델이어서 올해의 광고 모델상 수상자로 뽑았다고 밝혔다. 원래 한 편의 글은 문단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문단 첫머리는 들여쓰기로 한 칸 들어가 있어야 하죠. 하나의 문단에는 여러 개의 문장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의미 구성을 합니다. 그 문장은 또 여러 개의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문단 개념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글쓰기를 지도하면서 글 한 편을 쓰라고 하면 여러 유형들을 볼 수 있는데요. 한 문장 쓰고 줄 바꿔서 또 쓰고 또 줄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예 이 화면처럼 줄 바꾸기 없이 계속 끝날 때까지 이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신 화면처럼 쓴 경우에는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읽고 싶은 생각이 잘 들지 않지요. 이렇게 쓴 것을 보면 제가 백설기 떡덩어리를 만들어 놓았다고 말을 하는데요. 건포도도 콩도 들지 않은 완전 그야말로 백색의 네모 떡덩어리. 정말 무미에 건조해 보이고 퍽퍽해 보이고 목이 메일 것 같죠. 제가 백설기 떡을 싫어해서 그런가 봐요. 요리조리 콩도 박히고 건포도도 박혀야지 그거 골라 먹는 맛에 떡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촉촉한 건포도집에 목이 메이지도 않고 말이죠. 들여쓰기로 인한 가시적인 공백이 만약에 없다면 독자는 지금 자기가 어디를 읽고 있는지 자꾸 놓치게 돼요. 자연스럽게 읽기가 불편해진다는 것 어때요? 작가의 작품에도 불리하게 작용하겠죠? 간혹 출판사 측에서 디자인을 고려한다면서 들여쓰기 없이 만들어낸 책을 출간하기도 하는데요. 가독성을 최대화하는 그런 측면에서 레이아웃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한 줄 쓰고 줄 바꾸고 또 한 줄 쓰고 줄 바꾸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글이 이빠진 것처럼 결속력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저는 지금 글의 형식면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수도 있죠. 일단 문단 배치를 손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글을 세 덩어리로 쪼개볼까요? 문단을 바꾼다는 것은 줄을 바꾼다는 것이고 컴퓨터 자판에서는 엔터키를 치면 자연스럽게 철커덕하고 아래로 내려가죠. 그럼 첫 문단은 어디서 끊어줘야 할까요? 우선 빠르게 전체를 훑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은 약간 경계하면서 모양새를 쑥 훑어보잖아요. 휘리릭 훑으면서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아, 이건 설명문이다. 이건 주장글이다. 이렇게 글의 기본적인 상태도 살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입각한 듯 하면서 10일 밝혔다. 이런 걸 보니까 기사문이듯 하죠.
한국 광고 PR 실학회는 어떤 차사순 할머니를 광고 모델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차 할머니는 어쩌고가 나오기에 눈길을 슬쩍 마지막 부분으로 가보면 그 실학회 측이 할머니를 어떤 이유로 광고 모델상 수상자로 뽑았다고 쓴 것이 있죠. 왜가 있는 거죠. 가장 인상 깊고 광고 효과가 뛰어난 모델이어서라는 거죠. 가운데 부분은 차할머니가 어떻길래 그럴까 하는 궁금증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다음 화면을 보면서 또 생각해 봐요. 자, 이렇게 아까 그 백설기 떡덩어리가 서론, 본론, 결론에 구분이 가도록 정리가 되었죠.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대개 첫 문단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뭐 그렇고 그런 말이겠지. 뭐 뻔한 말로 시작하겠지. 이렇게 재빠르게 그곳을 벗어나서는 본문 부분을 뚫어질 듯하게 글자라도 놓칠까 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형광펜으로 줄까지 쫙쫙 그어가면서 읽기 쉬운데요. 비문학 지문은 대부분 여러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길이가 엄청 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첫 문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 문단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본문에서 상세히 표현하고 마지막 문단에서 압축 정리하면서 마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첫 문단의 첫 문장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본문의 세부적인 내용에 집중하는 게 비문학 공부법인데 지문의 길이에 조바심이 나기 마련인지라 첫 문단을 지나면서 본론이 시작되면 첫 문단의 첫 문장에서 했던 그 말을 잊어버리고 본문의 내용이 중요한 줄 알고 거기에 몰두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기가 쉽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온 길을 다시 돌아가기에는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첫 문단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마지막 문단입니다. 마지막 문단에서 보화를 캐내려고 뚫어지게 봐도 이거다 쉽지 않다면 다시 또 첫 문단으로 올라가셔서 비슷한 문장을 찾으면 됩니다. 첫 문단이야말로 마지막 문단의 상위 내용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의 글을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힘드실 텐데 기지개라도 한번 펴주세요. 오래도록 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안 좋다고 합니다. 어깨도 으쓱으쓱 좀 해주세요. 또 한번 일어났다가 앉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글은 알아서 3등분으로 나눠져 있죠.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해서 쓴 글인 듯해요. 어때요? 들여쓰기도 잘 되어 있죠? 백설기 떡덩어리는 절대 아니지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는 것은 뇌에도 자극이 되지만 칼로리 소모 측면에서도 유리하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점점 갈수록 신문에서 영어 사용을 남발해서 우려스럽다. 며칠 전 어느 신문에 등장한 영어 단어는 150여 개였다. 외래어로서 우리말이 된 껌, 비닐, 해먹과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외에는 굳이 이렇게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생소한 영어 단어 20여 개가 사용되었다. 따져보면 외래어로 분류한 130여 개 단어도 처음에는 생소한 단어에 속했다는 점이다. 자꾸 쓰면서 익숙해진 것이다. 물론 컴퓨터 용어같이 우리말 표현이 없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시비를 걸 수는 없다. 그러나 집에 머무르는 것을 홈스테이라 하고 사물함을 라커라고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신문에서 계속 영어 단어를 사용하면 영어가 점차 낯익은 단어가 되어 우리말이 밀려나고 말 것이다. 우리말 표현이 있는 것은 우리말로 적어야 한다. 신문이 우리말 지키기에 앞장서야 한다. 그래서 이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보시면 서론의 중심 생각이 어느 부분일지 파악이 되시나요? 점점 갈수록 신문에서 영어 사용을 남발해서 우려스럽다에서부터 생소한 영어 단어 20여 개가 사용되었다. 여기까지 한 문단 속에서 중심 생각은 어느 부분일까요? 첫 문장이겠죠. 점점 갈수록 신문에서 영어 사용을 남발해서 우려스러워. 나 좀 기분이 불쾌해. 이런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며칠 전 어느 신문에 등장한 여기서부터 그 첫 문단이 끝나는 영어 단어 20여 개가 사용되었다. 여기까지는 뭘까요? 영어 사용을 남발해서 우려스럽다. 이 첫 문장을 이해시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 150여 개를 예로 들어서까지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결론 문단이 딱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우리말 표현이 있는 것은 우리말로 적어야 한다. 신문이 우리말 지키기에 앞장서야 한다. 이 두 문장 중에서 어떤 문장이 주장일까요? 첫 문단에서 어떤 단서를 한번 찾아보실까요? 우리말 표현이 있는 것을 우리말로 적어야 된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없죠. 근데 신문이 우리말 지키기에 앞장서야 된다. 이거는 들어있죠. 그죠? 그래서 결론 두 번째 문장, 신문이 우리말 지키기에 앞장서야 한다가 결론으로 당첨입니다. 주장하는 거죠. 다음 화면을 보실까요? 이렇게 됩니다. 서로는 신문에서 영어 사용 부치기가 있다. 조장한다. 남발한다. 그런 거고요. 또 본론은 신문에서 영어를 사용하면 우리말이 밀려난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서는 신문아, 우리말 지키는데 좀 앞장 좀 서주렴.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과 부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훈련은 다른 글쓰기에서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느 기업체에서 만약에 1,000만 원을 내걸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해봅시다. 와, 1,000만 원이라니 구미가 당기는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여겨지면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요? 나는 이 컨텐츠를 왜 만드는가? 그것이 되겠죠. 나는 여기에 왜 참여를 했는가? 나는 여기서 선정되려면 무엇에 열중해야 하나? 기업체에서 돈 내걸고 공모전을 주최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 기회를 주려는 것도 아니고 또 돈 자랑하는 것도 아니겠죠? 당연히 회사를 홍보해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를 올리려는 목적이겠죠. 그런데 그것을 망각한 채 오직 잘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열정에 빠져서 멋진 문구에 신경 쓰고 최상의 디자인만 고집하고 촬영 기법과 편집 기술 등 외부적 부문에만 신경을 쓴다면 본질은 빠진 게 되겠죠. 제품 자체의 기술력과 또 가치, 핵심 메시지에 대한 내용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데 내 카메라가 대박 비싼 거라 잘 찍혀. 처럼 나르시시즘에 빠져서는 기자재 값도 날리고 CD 쓴 고배의 추억만 남길 뿐입니다. 글쓰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의미 없는 말잔치의 나열이라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를 가끔 보면 참 철학이 있는
그런 주인들도 계시지만 왜 장사를 하는지 잘 몰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타깝게. 주인장이 자기만의 철학은 고사하고 왜 하는지조차 잘 모른다면 고객들의 반응이 좋을 리 없겠죠. 문학적인 글을 쓸 때에도 내가 이거를 왜 쓰는가,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가, 어떤 의미가 있지를 늘 염두에 두고 글을 써야지만 좋은 결과들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업 듣느라 힘드실 테니 이번에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서론본론 결론의 과정 속에 문제가 없는지 평가를 좀 해보세요. 동건과 소영, 이들은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다. 지나온 과정 속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이겨내고 결혼을 하게 된 두 사람의 삶의 자세에서 배울 점이 많다. 둘은 서로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다. 사랑의 힘을 실감나게 하는 이야기가 있다. 동물원에서 한 아이가 잠깐 사이에 자신의 머리를 사자우리 창살 틈으로 넣었다. 주위 사람들이 달려들어 애를 써도 들어간 아이의 머리를 빼낼 수가 없어서 아이는 위급해졌다. 그때 뛰어온 아이 어머니가 있는 힘껏 쇠창살을 벌리자 쇠창살이 휘어졌고 아이를 빼낼 수 있었다. 비록 연약한 여자의 몸이지만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결혼하는 소영도 아이를 낳아야 한다.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가는 이때에 결혼한 부부라면 당연히 출산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다. 하늘도 아이를 낳는 그들에게 축복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주제로 글을 쓰려 한 것인지 이해가 가시는지요? 정리하면 첫 번째 문단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역경을 이겨내고 결혼하는 두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 가운데 문단을 보실까요? 사랑의 힘은 위대하다. 그래서 사랑의 예를, 아이를 그 사자우리 창살 틈으로 넣은 아이를 빼낸 그 엄마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을 보실까요? 이 세 번째 단락은 아까 제가 일관성의 원칙이라는 얘기도 했는데 결혼하는 소영도 아이를 낳아야 한다.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가는 이때 결혼한 부부라면 당연히 출산하는 것이 애국하는 것이다. 하늘도 아이를 낳는 그들에게 축복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 연결이 잘 되시나요? 아마 이 셋째 단락은 이처럼 결혼하는 신부도 아이를 낳으면 사랑을 잘 실천하는 어머니가 될 것이다. 역경을 딛고 이루어진 과정에서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을 알 수 있다. 그들의 의지에 하늘도 축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마 이런 내용이 이어졌어야 하지 않을까요? 비문학 독해 세 번째입니다. 본문을 읽어보셨는지 궁금하네요. 자, 보실까요? 굉장히 긴 글이 여러분 앞에 있죠? 그래서 이것이 좀 오래된 기사이지만 이 글에서처럼 글의 기본이 되는 단락 연습하기가 이처럼 좋은 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기억 속에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신정아를 향한 논설위원의 글입니다. 우리는 신정아와 또 이 글의 내용과 상관없이 연습을 위해서 한번 보기로 할까요? 이건 역시 백설기 떡덩어리입니다. 참 이런 글덩어리를 보면 읽기가 싫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쓰시면 절대 노노입니다. 제가 심사를 가더라도 이런 글은 확실히 피로감이 밀려와서 선입견이 좋지 않게 됩니다. 자, 단락을 나눠볼까요? 일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정아 사건의 본질은 학력 위조 파문이다. 애꿎은 인사 여럿도 자신의 학력 기재가 잘못됐다며 대중 앞에서 고개 숙였다. 고구마 줄기 뽑히듯 거론된 인사들은 거물급이었다.
당시 문화부장이던 나는 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려 애썼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미성숙함, 지나친 선정주의, 학벌 위주 풍토 속에서 어쩌면 신씨도 피해자란 생각이 들었다. 1988에서 1993년 미모의 프랑스 여인 크리스틴 드비에 종쿠르는 외무장관 롤랑 듀마의 애인이었다. 미테랑 대통령의 친구인 듀마가 해외 출장을 가면 그녀도 은근히 따라붙었다. 자신의 스위트룸에 파티를 열고 듀마를 초대했다. 밤늦은 비밀 파티에는 방문국의 실력자들도 참석했고 중요한 일은 거기서 성사됐다. 방산업체 톰스는 미테랑 정부를 설득해서 프리게탐 17척을 대만에 팔아야 했고 디비에 종크루가 연결고리였다. 1년 6개월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나온 신정아 씨는 4년간 일기를 토대로 책 4001을 출간했다. 그녀는 훨씬 무서운 가해자가 되어 있었다. 피해자 신분인 그녀의 귀국을 만류했다는 전직 대통령도 권한밖의 직책과 교수직을 제안했다는 전 국립대 총장도 문화부문에서 이름 날리는 기자 몇도 재벌 이야기만 나오면 꼬리를 내린 것으로 묘사된 변호사도 신씨의 전임 큐레이터도 서양미술사를 전공한 서울대 교수도 하루아침에 4001이란 칼을 맞고 허접한 인간으로 전락했다. 칼 끝엔 실명이란 독이 묻혀 있었다. 디비에 종크르는 5성 호텔 스위트룸, 주요 항공사의 퍼스트 클래스, 최고급 이브닝 드레스 등 3가지만 결제할 수 있는 골드카드를 갖고 있었다. 굴지의 정유사 엘프가 제공했는데 엘프는 톰슨의 제주주였다. 그녀는 5개월 반을 감옥에서 살고 출소 후 나는 공화국의 창녀였다는 첫 책을 냈다.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이 그녀의 펜끝을 두려워했다. 신정아 씨는 많이 아파했던 것 같다. 몸에 열이 나고 퉁퉁 붓기도 했다고 썼다. 또 오랜 세월 천천히 나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고생하신 많은 분들을 위해 가슴 깊이 사죄하며 살아갈 것이라고도 썼다. 책 제목도 수인 번호를 갖다 붙였다. 그러나 책 제목은 보복의 구풀이에 가까웠다. 속죄와 복수의 혼란스러운 마음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책은 혼자 내는 게 아니다. 출판사 발행인도 출판 윤리도 있다. 책 내용이 사실이라면 예일대는 역사상 최대 스캔들에 휘말린 셈이다. 또 한 나라의 대통령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피의자에게 연락해서 귀국을 말렸다면 국립대 총장이 교수직과 미술관장직을 마음대로 결정하려 했다면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다. 그러나 피해자의 실명을 박아 반론의 기회도 없이 거짓말책을 수만 권이나 팔았다면 출판윤리도 그렇지만 민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디비에 종크르는 2005년 부패, 국가적인 일, 꺾여진 여인이란 책에 내 삶의 잘못 알려진 것은 바로잡겠다 썼다. 신정아 씨도 사실과 다르게 부풀린 점을 바로잡고자 했다. 신정아 씨나 출판사나 이 사회로부터 노이즈 마케팅을 배웠을 것이다. 20, 30대들이 지금 보복용 일기 쓰는 법과 신정아 마케팅을 학습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인데요. 여러분이 단락을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이것도 백설기 떡덩어리인데요. 총 6개의 단락이 힌트입니다. 그래서 단락이 끝나는 지점에 슬러시 표시를 해보세요. 시간을 제가 조금 드리겠습니다. 3분 37초 드릴게요.
자, 여러분, 시간이 되었습니다. 6개의 문단으로 나눠보셨나요?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이 아하하고 눈치를 채셨겠지만 글이 교차되고 있어요. 신정화와 드비의 종크로 이야기요. 그것을 문단으로 분리시켜 나가다 보면 서론, 본론, 결론이 구조적으로 보입니다. 잘 구분이 안 가실까 싶어서 붉은색 슬러시를 2개씩 제가 표했습니다. 사실 첫 문단 시작할 때 들여쓰기를 해야 하는 거고요. 첫 문단 끝나는 지점, 난 생각이 들었다. 마침표 하고는 엔터키로 문단을 나눠야 정상인 거는 이제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6개의 문단이 마련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예를 들어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한 편의 글을 쓴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선 서론 부분에 우리 가족의 전체적인 소개를 해야겠죠. 왜 쓰게 되었는지도요. 아빠, 엄마, 형, 누나와 함께 나까지 5식구가 어디에서 산다. 우리 집의 가훈은 무엇이고 우리는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등을 쓰게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구성원들을 각각을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우리 가족에 대한 글을 쓰다가 옆에 칸이 남았더라도 미련 없이 줄을 바꿔서 워드라면 엔터키를 켜서 철커덕 쳐서 새 문단을 시작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선 연장자니까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써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몇 살이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며 가족을 위해서 어떤 수고를 하시는지요. 또 취미는 무엇이고 등등요. 그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다 다루어지고 나면 옆에 또 칸이 많이 남아 있어도 줄을 바꿔서 어머니 문단을 시작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취미, 우리가 늘 어떻게 되라고 가르치신다든지, 또 어떤 음식을 잘 만드시고, 또 여러분 수강생 같으신 엄마를 둔 자녀들은 이렇게 쓰겠죠? 작가의 꿈을 갖고 계시고 늘 책 읽는 모습을 보이신 우리 엄마라고요. 소리 한번 지르는 법 없이 우리를 조용히 타이르신다는 내용을 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 문단이 끝나면 또 옆에 칸이 남았더라도 줄을 바꿔서 형과 누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구분을 해서 새롭게 구성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 얘기도 좀 해줘야 되겠죠. 가족 속에 나도 들어가니까. 그렇게 내 얘기를 또 한 덩어리 해준 다음에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우리 5식구는 각각의 고유한 개성으로 열심히 살고 있으며 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고 있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문단의 개념이 참 중요한 건데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떠올라야 할 것은 잘 안 떠오르고 쓸데없는 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아빠의 이야기를 쓸 때 우리 아빠는 참 훌륭하시다. 매일 아침이면 회사에 가서 돈을 벌어 오신다. 이렇게까지는 썼는데 더 이상 머리를 쥐어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빠의 여동생, 말하자면 나의 고모죠. 고모가 요즘 좀 뻔질나게 우리 집에 오시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 거죠. 1년에 한 번도 집을 찾아오시는 적이 없는데 아빠보다 일찍 와서 어느 날은 기다리기도 하고 또 2분이 거실에서 말씀 나누지 않고 굳이 방문을 닫고 들어가셔서 조용조용 말씀하시는데 하루는 아빠가 술을 사와서 놓고 서로 마시면서 언성이 조금 높아지는 것 같아서 그때 내막을 알게 되었는데 지난해 나의 형이 대학을 들어갈 때 아빠가 고모에게 등록금 부족분을 좀 빌렸는데 그걸 1년이 다 돼가도록 못 갚은 거예요. 처음에는 전화로 또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 것 했는데 아빠가 자꾸만 갚지를 못하고 미루는 상황이 되니까 집으로 고모가 찾아오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 고모 얘기를 아빠 소개란에다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문단의 미운 오리 새끼 문장들은 이렇게 예를 들면 고모에게 속간해줘야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엄마 문단에
형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형의 내용을 또 꺼내서 형 자체의 문단으로 보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문단의 개념은 정리가 잘 되어 양말은 양말끼리, 티셔츠는 티셔츠끼리 그렇게 있듯이 생각의 구조화에도 도움을 주는 거랍니다. 토론을 할 때도 또 논술 글을 쓸 때도 상대방의 이야기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도 파악하는 훈련에도 참으로 필요합니다. 비문학 지문 분석 마지막 하나를 더 해보면서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실력을 가늠해 보실까요? 이번 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백설기 떡덩어리인데요. 어디서 슬러시 표시를 하고 단락을 나누어야 할지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보세요. 국립국어원에서는 메커니즘을 구조로 순화하고 널리 쓸 것을 권장하고 있다. 메커니즘은 어떤 사물이 어떻게 작동하는 원리를 말한다. 간단히 정리하면 어떤 대상의 작동 원리나 구조를 뜻하는 말이다. 메커니즘은 예를 들면 척추동물은 호흡을 위한 이중 펌프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거나 두통은 발생 메커니즘을 알아야 치료 방법이 향상될 수 있다. 또는 웃음의 메커니즘은 크게 인간 삶의 사회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 두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와 같이 쓰인다. 이러한 문장들은 척추동물은 호흡을 위한 이중 펌프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거나 두통은 발생 구조를 알아야 치료 방법이 향상될 수 있다. 또는 웃음의 구조는 크게 인간 삶의 사회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 두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다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이 좋다. 구조는 대개 각 부분이나 요소를 모아 어떤 전체를 만듦 또는 그렇게 만들어진 전체의 뼈대를 뜻한다. 구조가 사용된 문장의 예를 들면 현대인들은 견고한 사회 구조 속에 갇혀 살고 있다거나 농수산물의 유통 구조 개선과 가공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는 정신적 피로가 육체적 피로를 일으키는 구조를 알아야 한다. 등과 같다. 우리 사회에서 순화어인 구조 대신 쓰이고 있는 영어의 메커니즘이라는 단어는 어떤 기계의 부속이 다른 부속과 연관되어 상호작용을 하는 것처럼 작용하는 체제라 할 수 있다. 예컨대 수학적 메커니즘이라 할 때는 수학적 사고방식으로 작용하는 체제라는 뜻이다. 때로는 메커니즘이 영어의 마인드와 같은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철학적 메커니즘이라 할 때는 철학적인 사고방식으로 작동되는 체제를 의미한다. 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듯 합니다. 붉은 슬러시 표시, 2개씩 표시된 곳이 단락을 나누어서 컴퓨터 같으면 거기서 엔터를 치고 또 원고지 같으면 밑에 줄에 가서 한 칸 들여쓰고 시작을 해야 되는 그곳이죠. 아까 똑같은 글이 이렇게 조금 보기에 다르시게 되어 있죠? 혹시 여러분이 이 글의 제목을 붙이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정답은 없겠죠. 제목을 보고 글을 읽을까 말까 마음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간혹 기사문에 선정적인 제목을 달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메커니즘보다 구조가 좋아요로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책을 출간해낼 수도 있기에 분류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락마다 소제목을 붙여줘 봤습니다. 1번 메커니즘, 2번 구조, 3번 체제. 한결 글 읽기가 수월하고 정리가 되는 것 같지 않나요? 자, 여러분, 오늘 비문학 글을 여러 편을 가지고 문단이라는 개념, 또 들여쓰기 개념, 서론 본론 결론의 그 논리적인 글을 분석하는 것을 해봤는데요. 물론 현장에서 수업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봐드릴 수도 없고 또 여러분도 시간을 좀 많이 가지고 찬찬히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라서 정말 안타깝고요. 이 코로나, 이놈의 코로나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또 메일로 이 본문을 보내드리니까요. 집에서라도 꼭 복습을 하시면서 이것을 잘 다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비문학 글도 많이 사랑을 해야지 문학적인 글도 작가의 꿈도
빨리 성큼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쉽지 않은 수업을 들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나 진부해서 하품 나오는 말이지만 저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총 4차시 수업하는 동안 뭘 얼마나 배우겠습니까마는 망설이던 글쓰기에 이미 발을 들여놓았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차시에는 소설가의 꿈 다시 펴보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